네, 안녕하세요. 시청하는 전은호입니다. 네, 현장하고 온라인에 같이 있다 보니까 또 마이크도 바로 밑에 있고 이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온라인으로는 메시지로 아마 질의 응답들을 해주시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얼굴 포함해서 이름이 낯선 분들 많이 계셔서 낯익은 분들 계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역자산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꽤 그 오랜 동안 지역자산화의 어떤 필요성이나 우리 사회에서의 나름의 또 역할 같은 것들을 고민해 온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이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아카데미 다양한 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제를 저에게 주민분들이 이렇게 꿈꾸게 만드는 그 커머닝 이렇게 주셨어요. 아무래도 그 제가 한 3년 동안 작년까지 해서 한 3년 동안 목포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갔었던 그런 사례 중에서 지역 자산화의 방식을 좀 이렇게 취했었던 사실 뭐 억지로 일부러 막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산화까지 가서 그 사례가 그래도 지역의 활성화나 어떤 변화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의 참고할 만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사례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함께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그 사례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목포 이야기 조금 같이 들려드리고 건맥 협동조합의 사례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였던 사례들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역 자산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에서 해간다고 했을 때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살고 계시고 있는 주민분들 또 넓게는 시민분들이랑 함께 자산화를 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요인들로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는 뭘까? 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원으로 같이 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화면이 그 슬라이드 쇼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온라인 분들 PPT로 보이나요? 슬라이드로? 아, 네, 슬라이드로 잘 보이시나 봅니다. 그러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마 우리 그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피커를 안 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꺼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영란 센터님이신가? 네. 네. 그러면 자료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은 질의응답 많이 같이 주고받으면서 현장에서 진행했을 때 고민들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앞에서 이제 자산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흐름들 이런 거 같이 이제 보셨을 텐데 오늘 목포의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아주 짧게 조금 그 이렇게 개념 차원에서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들 제가 이런 시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어떤 그 좀 간명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어, 잠시만요. 화면이 전체 공유가 안 되나요?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은 잠시 이거를 공유 중지를 하고.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자산화를 볼 수 있는데 좀 저희가 좀 쉽게 이것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을 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또 그것에 따른 결과들을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때에 가장 분명한 것은 이제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 버리면 소유라고 하는 것을 해버리면 소유에 따른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자산화에 있어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례들을 보시면은 건물, 부동산들, 특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죠, 매입을 하죠, 소유권을 확보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자산화에 있어서 주요한 소유의 어떤 영역들은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겪고 있던 소유의 구조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영역들을 이제 고민들을 하는 것을 사례를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대체로 양분되어 있는 소유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국유라고 하는 것과 또 프라이빗한 영역의 사유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지역 자산화에 있어서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또 어떤 지향이고 상당 부분의 어떤 결과들을 놓고 보면은 그 구조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고 또 대안적인 어떤 영역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그 영역을 차지하고 또 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소유의 주체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시민 또는 커뮤니티 또는 사회적 경제 영역과 같은 3, 4섹터의 영역들이 이 소유의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 홀로가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의 주체들이 이 소유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자산화의 어떤 지향이나 현재 진행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소유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두고 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산화를 해 간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주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또 운영의 어떤 내용들이 그 영역 안에서 하는 방식들로 대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지 해야 해라고 했을 때에 하나의 어떤 참고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사례도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공간 단위에서 장소 단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지역을 활성화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유의미한 그림이고요. 또 우리가 자산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주요한 의제로 등장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공간에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내몰림 당하고 어떤 불편함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어내기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서 이런 지역 자산화 같은 커머닝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정책 수단들이에요. 이 전체 다이어그램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대체로 정책 수단들인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 이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정책 수단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그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건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이제 공간 단위에서의 문제를 대응하는 전략들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이 발생 전에 대응하는 것들이 좀 있다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고민할 수 있는 거고 개별적 대응과 공동체적 대응의 방식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자산화는 개인의 대응보다는 함께 대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낼 때 해법을 찾아낼 때 자기 혼자 골머리 쌓고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모여보자 함께 뭔가 이거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방법들로 뭐가 있을지를 이제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직관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간접적인 거는 그냥 이제 뭔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자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대체로 정책과 제도적인 것들이 그걸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산화는 아직 그런 것들이 뭐 제도화될 때 이렇게 이게 본 거 없으시죠? 정책적으로 조금씩 지원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직접 액션을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자산화는 시민이 주민이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가는 그런 측면의 도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선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산화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거. 물론 지금의 사례들은 이렇게 점적으로 하나씩은 등장하고 아주 귀한 사례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점을 찍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어떤 마을의 골목을 우리 도시의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면 단위의 소유와 운영의 구조들을 좀 전환해내는 측면에서 장소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 단계 사전에 함께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을을 도시를 뭔가 이렇게 변화시켜 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 지역 자산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사례를 말씀드릴 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뭐 개념 이런 거 다 많이 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숟가락을 조금 얻는 차원에서의 그림을 같이 공유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들었던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해서 목포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목포에는 이제 제가 19년 1월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저도 이렇게 서울에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대체로 뭐 활동의 영역은 약간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영역 이런 데서 좀 활동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산화라는 이슈도 저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정책화되면 좋겠고 제도적 기반이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영역으로 이 소스를 막 집어넣으려고 많이 애를 이제 쓰기도 했었고 근데 다양한 시도들 속에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 중간 지원 조직에서도 뭐 그냥 어떤 공공기관 안에서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들을 해봤는데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에서의 이 자산화를 위한 어떤 필요 또는 의지, 사례 이런 것들이 등장해주지 않으면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한가 또는 가능할 수 있다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여러 시도를 해보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현장에서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감사하게도 목포에서 이제 현장에서 진짜 주민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공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19년 1월에.
그래서 이제 목포를 내려갔더니 목포는 누구나 이렇게 잘 아는 곳이죠. 인지도 굉장히 있는 도시이고 목포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 도시도 내려갔더니 이미 뭐 원도심은 굉장히 쇠퇴해져 있었고 사람들 대부분 또 감소 빠져나가고 또 새로 만들어진 신도심으로 주거 지역들이 막 이동해 가면서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목포 유달산 아래 해안가 근처에 있는 이 원도심들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들이 이제 시작됐던 바로 이 1897 계양문화거리 일대 목포역이 이제 KTX 종점 아닙니까? 종점에서 우리 이제 섬으로 가는 이 역의 터미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마을은 연육교들이 놓여지기 전만 하더라도 뭐 목포 일대 굉장히 이제 일대 사람들이 다 여기서 교역, 물류, 산업들이 막 활성화되어 있던 곳이라서 돈 좀 만져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죠. 지금도 그때 당시의 영화를 이렇게 기억하고 추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랬던 곳이 이제 확세태를 이제 하면서 사람들도 이제 다니지도 않고 반입만 되면 뭔가 이렇게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도심을 형성하고 있던 이곳에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는데 목포만 하더라도 이제 이 도시의 형성 자체가 매립을 하면서 도심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제 시대랑 같이 도시가 형성이 같이 되면서 그런 일제의 어떤 일본의 문화들이 적산의 문화들이 이제 있는 그런 원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목포 가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물들 뭐 흔적들 많이 남아져 있어서 근대 문화, 역사 문화 도시로 좀 나름의 도시 브랜드를 해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도시재 사업을 해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 자산의 사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도시 재생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자체로의 어떤 메리트, 차별성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역마다 크게 막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만 놓고 봤을 때 재생 때문에 뭔가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뭐 이렇게 엄청 뭐 변화하고 자산을 일어났나 뭐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기본적인 일지골치간 정책 사업이 내려오면서 동기부여는 됐죠. 주민분들로 하여금 뭔가 지역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분들이 뭔가 나도 참여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변화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분명히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사업들을 좀 함께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재생 사업 하면서도 이제 가져갔었던 하나의 전략인데 주민분들이 등장하죠. 자산화도 사실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산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단계들이 좀 있을 텐데 비슷한 것 같아요. 함께 해 가려고 하는 주체들이 등장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들이 지역사회 어떤 변화, 자산화를 위한 어떤 필요,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는 단계들이 초반에는 좀 있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산화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핵심 조직, 어떤 핵심 그룹, 주체들 뭐 이런 이제 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조직으로의 준비를 해가고 거기에서 자산화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운영 관리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준비를 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도 사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해갔고 그 사업을 해가는 이제 몇 개의 사업체들의 스토리 중에서 자산화의 방식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자산화를 위해서 모이자, 뭐 자산을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민분들이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을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조직화를 해보고 사업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산화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략으로 붙어줬다.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포에 제가 이렇게 가서 도시재생을 돕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지역 자산화를 해야 합니다. 지역 자산화만이 우리 도시재생에서 핵심적인 뭐 해법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산화를 막 강조하면서 막 이렇게 했느냐? 1도 얘기 안 했어요. 1도. 자산화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주민분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막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설득해 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재생을 했다. 주민분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재생을 했다.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자산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오늘 이 주민이 만드는 로컬 커머닝의 핵심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이제 주민 사업체를 만들고 그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지속성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런 원리들을 좀 구현해 내려고 많이 애를 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해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오늘 자산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재생 사업에서 마을마다 이런 주민분들이 마을을 관리하는 협동조합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것들을 비즈니스로 풀어가 보세요라고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도 하고 뭔가 동기부여도 하고 푸시도 하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특히 이제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이런 빈집 재생들 해내는 것들 그리고 이제 로컬의 어떤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해보는 유통 역할을 해보는 목포 상회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를 잡아서 막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시면서 해가죠. 한 6, 7개월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사업체를 만들고 사업을 한 1년 동안 막 이것저것 막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해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공간도 운영 관리 해보고 사람들도 같이 뭔가 해서 으쌰으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어떤 이슈들이 등장하냐면 물론 대부분의 이제 도시재생의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은 공공에서 아까 우리가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뭐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속에서 공공이 건물을 마련해서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한테 대부분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라고 무료로 주거나 위탁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임대해 주거나. 근데 이제 여기에 케이스는 이렇게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장터하고 프리마켓에서 빈집에다가 상해도 만들고 자체 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1년여 넘게 해 오시는 와중에도 공공에서 건물 하나 안 주는 거야. 그리고 계획이 없어요. 건물을 줄 계획이 우리가 보통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그 계획에 마을관리협동조합한테 공간을 뭔가 이렇게 해서 뭐 위탁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희한하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하면서도 야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지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거지 고민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잠깐 하고 그냥 말 게 아니라면 이분들이 진짜 애초에 우리 모였을 때 한 18분? 그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들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1년 넘은 사이에 100명이 된 거예요. 주인분들이 그래도 약간 신기해 목표는. 뭔가 하자고 으쌰으쌰하면 그렇게 붙는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쨌든 그런 문화들 속에서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해 가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간이 이제 빈집을 쓰고 있었거든요. 건물주가 공짜로 한 2년 동안 쓰라고 했어요. 마을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그 거리에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내년부터는 좀 제가 이제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올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뭐가 대안이 없냐. 행정한테 막 얘기해. 행정이 막 알아봐 주는데 공간이 뭐 아니에요. 쓸만한 공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접냐 이걸 사업을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자연스럽게 이제 공모를 하나요. 처음에 이제 임대하자. 건물주를 잘 알아서 싸게 일단 임대해서 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공모를 확보했다가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자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고민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 단계, 그 당시를 이제 좀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오늘 사례로 설명드릴 건매협동조합의 사례가
이미 이분들이 이렇게 결정하기 이전에 하고 있었어요.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건물을 샀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함께 막 출자해가지고 건물을 샀대. 저희 가면 건물 그거 있잖아. 그거 주민들이 샀대. 그거를 이제 이분들이 알고 이분들 안에서도 같이 참여분들도 있겠죠. 이 협동조합의 이사님들도 나도 건물 협동조합을 조합원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야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막 자산을 해놓으면요. 옆에 거리에서도 야 쟤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하나 작용했어요. 야, 우리도 하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 말가리 협동조합을 만들고 벌써 100명의 조합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막 동네 빈집도 관리하고 막 행정이랑도 시에서도 막 갑자기 우리하고 뭐 파트너로 뭐 사업도 막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야 이제 이거 우리 지역에서 이 일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나름 또뭐 이사님, 위원장님도 그거에 대한 나름의 또 책임감도 갖기 시작하셨고 그러다 보니 지속 가능한 공간이나 지속 가능한 어떤 자신들의 거점이 있어줘야 그런 걸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하나의 전략으로 자산화라고 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또 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보는 것 중에 하나. 이거 하면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10%만 모으면 뭐 어디서 보증해줘가지고 나머지는 뭐 해서 할 수 있대. 그게 이제 또 하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이거를 지역자산화 하겠다고 이분들이 2021년도 하반기에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선정이 됩니다. 왜? 나름 1년만 2년 동안 이분들은 지역 재생의 핵심 주민 주체 조직으로서 레퍼런스들을 많이 만들어 오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뒤에 사례는 건맥 사례처럼 지역 자산을 잘 만들어내고 지금도 막 이렇게 회자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 보시고 막 이러는 사례인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말가리 협동조합이 자산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했었던 여기 작년 말에 선정이 됐어요. 지금 행안부의 스케줄 상으로는 매입이 완료되고 리모델링이 막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다? 중단돼요. 중단. 지역 자산화를 하지 않기로 협동적인 결정을 하고 그냥 건물 매입 안 하고 이제 여기 로고 상해하고 여기 협동조합 운영하는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뒤에 성공 사례하고 여기에서 중간에 중도 멈춤 사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놓고 보면은 그 안에서 성공의 요인들을 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산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리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좋은 요건들로 막 이렇게 지원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스윗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이것을 해가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자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산화를 해가는 것의 책임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떠안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물론 모든 조합원들이 같이 그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사님들에게 사실 내가 열심히 이것을 하고 또 갚아 나갈 거고 충실하게 자산화 사업을 해갈 거예요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이제 확답 같은 것들을 받는 절차들이 있겠죠. 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왔을 때 사인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 이사만 협동조합에 이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는 과정에서 덜컥 겁이 나십니다. 이사님 몇 분들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못하겠다, 나는 이 사인을 겁나서 이거 뭐 연대 보증이냐 이거 뭐 이러면서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그 부담과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단순히 이제 그 원인만 그게 있는 것도 또 아니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던 또 배경에는 분명하게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연대
또 이렇게 자 우리가 리스크를 서로 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좀 급하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21년도 말에 이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고 그 사이에 이것들이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먼 거리에서 이걸 돕는 과정에서도 불안불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또 다시 시도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위기를 발판 삼아서 또 더 잘 성장해 가시기라고 하는 기대도 같이 좀 드려보면서 건맥과 같은 재생 사업 안에서 함께 주민들이 했던 사례들 중에 이런 사례도 앞에 잠깐 말씀 한번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자산화라고 하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해 가고 있는 동맥의 사례는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해서 어떠한 우여곡절을 거치고 자산을 이뤄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생사업지였잖아요. 그리고 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리 활성화, 그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생 사업의 꼭지 중에 하나가 거리 축제를 좀 해라.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런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이벤트를 좀 해보자. 축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리 축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안에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축제의 이름이 건맥축제예요. 건맥. 보니까 목포에는 이 건어물 상점가들이 쭉 모여 있는 이제 상가 거리가 있었고 그 거리를 활성화시켜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 센터 그리고 그 동의 동사무소에 우리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거리의 상인회 그리고 또 여기는 해산물 조합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조합이 있습니다. 상인회와는 또 별도로 그 조합 이 구성원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거리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거리 축제를 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연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9월이 축제였는데 뭐 한 3, 4월부터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뭐 이 거리에 사람들이 오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의견이셨고 기대가 초반에 이제 높진 않으셨고 그리고 또 이 거리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점들이 다 모여는 있지만 대체로 이분들의 고객은 이 거리에 오는 소매 이제 상품을 사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로 이제 도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국에 있는 상점을 대상으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거리에 누가 다니든 말든 크게 신경을 안 쓰죠. 트럭들이 오히려 더 많이 와서 물건을 싣고 가는 곳이죠. 네. 괜찮으신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그래요? 나눠 쓰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소리가 예. 진작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리에서 축제를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이제 약간 걱정도 좀 됐었고 될까?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었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가을마다 축제를 하라고 이제 계획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자산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요소들인데요.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이든 좀 뭔가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에 참여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분들 또 여기는 이제 상점가 거리니까 상인분들의 어떤 그 액션 뭔가 이렇게 태도 참여하는 어떤 이렇게 상황들을 놓고 보면 여기에서 뭐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는 원래도 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초반에 좀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산물 조합 해산물 조합의 조합원분들이 대부분 다 모여 계시는 곳인데 그 조합의 결성 연도가 1950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산에서도 해산물 조합이 있는데 거기보다 한 2, 3년 정도 더 빠르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아주 오래된 해산물 조합의 조합원분들이 이렇게 군집되어져 있는 곳이어서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소속감, 뭔가 함께 뭔가를 이 해산물 원관대 사업을 같이 해간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좀 되어져 있는 곳이었고 서로가 형 동생 아우 언니 누나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도 이제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의 거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니까 한두 분이 해외에 오시고 이렇게 이제 할 때 그게 계획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 같이 뭔가를 도모한다고 했을 때 참여하는 율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안주거리나 뭐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걸 드리기가 좀 여의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막 부침이 붙이겠다고 하고 우리 뭐 김 멸치 뭐 박스 뭐 창고에 많이 있는데 그거 선물로 주자라고 하면서 뭐 거의 1,000만 원 상당의 상품들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속에서 여기 좀 신기하다 이 거리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산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연장이 되는 요소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리에 이제 테이블 2개를 딱 깔고 9월 이제 입시대 축제를 이제 열게 됩니다. 많이 올까? 뭐 이런 우려도 이제 해가면서 열었는데 그날 토요일 오후에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목포 원도심에서 만나지 못했던 목포 시민분들이 다 오신 듯한 느낌의 거리를 꽉 가득 메워주셨어요. 이 가득 메운 이 거리에서 이 장면을 함께 목격하고 이 축제를 함께 준비하셨던 상인분들, 주민분들이 다 깜짝 놀랐죠.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막 여기 건어물 10% 할인이라는 거 내걸고 장사도 잘 될까? 뭐 기대도 하시고 저희도 이제 장사 잘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이분들 이날은 장사 뭐 잘 안 됐어요. 왜? 본인들도 놀아요. 이런 장면, 이런 분위기 실로 오랜만인 거예요. 다 여기 뭐 다 앉아 계시고 그냥 술 드시면서 그냥 즐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말로 좋았었고 이 좋았던 것 자체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이날의 이제 기억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며칠을 막 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날 축제 이거 너무 좋았는데 이런 거 계속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다음에 언제냐? 다음은 내년도 가을. 아니요, 내년도 가을이면 안 된다. 또 해야 되는데 빨리.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운 자체가 남달랐어요. 저희도 재생을 하면서 주인분들이 막 이런 호응과 뭔가 또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고민하게 된 거죠. 이 거리에서 건맥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축제를 했는데 너무 잘 됐어. 근데 이걸 함께 만들어 온 분들이 또 하고 싶어 하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기대가 계속 있으시고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계속적으로 뭐 하기 위한 콘텐츠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의 방식은 주인분들이 주도하고 그 결과를 또 리스크나 결과에 대해서 주인분들이 다 가져가셔야 되니까 또 이렇게 지역 주인 주도하는 사업체를 만들게 되죠. 건맥 축제를 했으니까 건맥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자. 사업체 이거 안 되겠다. 여기 거리에 지금 건어물이 가득 차 있고 맥주 축제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뭘 해야 되겠냐. 건어물은 있으니 맥주집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맥주와 주변에 있는 건어물을 합치면 건맥은 일상적인 축제다 이거. 축제를 일상화시키자. 그래서 건맥 맥주집 만들자. 누가? 아니 뭐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또 같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협동조합 설립을 12월 4일에 했는데 9월 27일에서 축제를 하고 12월 4일에 했다는 얘기는 10월, 11월 2달 동안에 이 얘기를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막 어떻게 보면 진짜 일사천리죠. 야 축제 더 하고 싶어. 미술집 만듭시다. 그러면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자. 그래서 협동조합 이렇게 만들고 일주일 만에 설립 인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목포시에다 신청했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파티. 네. 주주 파티. 네. 왜 우리는 초창기에 협동조합 설립은 이제 이사장이 권업을 상인 회장님을 주축으로 이사장을 되시고 이분이 이제 또 매일 저녁마다 이 동네에서는 뭐 이렇게 한 잔씩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아지트에서 마시다가 맥주집을 만들자 하니까 여기가 아지트인데 야, 이 골목 안에 들어와서 마시는 것보다
저 길가에서 마시고 그뭐 맨날 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 해보자. 사장님분들도 좋대. 그래서 맨날 뭐 맥주집이고 뭐 호프집이고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원도심 다 낙후돼서 다 멀리 가서 일 끝나면 멀리 가서 술 드시고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동네 집 앞에 있으면 좋지. 그러면서 이제 빨리 만들고 설립하고 오고 나서 설립했을 때 7명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 조합원분들 이제 함께할 조합원분들 파티를 열어서 조합원 설명회를 하고 가입을 합니다. 이날 추운 겨울날 여기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설명 좀 듣고 나 이제 이렇게 가입 신청서를 나눠드리죠. 이때 한 5, 60명의 조합원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동네 축제를 함께 만들어내셨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고 그것을 함께 만들자라고 하는 사업체를 제안해 드리니 당연히 뭐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는 어려운 게 없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그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조합이기도 하고 같이 상인의 뭐 회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의 분들이 다 여기 상인분들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저희가 여기 보시면 20년 2월에 오픈하자. 전국 최초의 마을펍을 뭐 최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건물 전면을 이렇게 덮는 큰 프랭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2월에 우리 마을펍 오픈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진짜 일사천리죠. 9월 말에 축제하고 12월에 협동조합 만들고 2월에 오픈하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건물이 이 거리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던 건물이었어요. 여기 축제했던 메인 무대인데 가운데 지점에 이 건물 3주짜리 건물이 유일하게 비어있었어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를 하고 여기서 뭔가를 도모하자라고 했을 때에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는 다 도매하시는 분들이어서 트럭 오고 하면 물건 바로 내기 위해서 빈 공간은 대부분 자기 창고로 많이 쓰셔요. 비어있는 데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평소에는. 근데 이제 마침 이 건물이 하나 셔터가 내려져 있고 비어져 있었는데 다 거리 중앙에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건물이 보이는 거죠.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구시지? 이 건물?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제 수소문했더니 건물주의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의 정보를 알아내고 지인 통해서 막 해서 연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마침 이 건물주분께서 이 건물을 사놓은 목적이 본인은 목포 출신에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있는데 목포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낙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비어있는 건물들 좀 몇 채 사놓고 그거를 좀 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내가 좀 좋은 조건으로 좀 쓰게 좀 해주고 싶고 특히 청년들이 막 그런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목적으로 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걸로 주인분들이 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이렇게 마을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히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쓸래요. 그냥 그냥 하래 사업하래 무상으로 자기는 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리 계약을 하고 마음 바뀌기 전에 일단 빨리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 봅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는 자살하고 뭐고 이런 논의가 없었다니까요. 애초에는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그거의 어떤 흥을 계속 이어가면서 가능성을 이제 서로 확인했으니까 야, 여기서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마을 맥주집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짜로는 빌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맥주집을 오픈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수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오래됐으니까 화장실 적어도 다 이제 한번 리모델링 해줘야 되고 뭐 시설 짓기 놔야 되니까 또 관련해서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비 오는 날 들어가 보니까 또 비가 또 막 새네. 또 이제 뭐 고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막 해서 이협동조합이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니 대체적으로 초기에 예상했을 때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정도만 초반에 좀 모으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에도 조합원분들 이렇게 초대할 때에도 자 그러면 5천만 원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모은다. 몇 분이 얼마를 모으면 5천만 원을 모을까라고 이제 논의를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 한 100만 원씩 내서 50명 정도면 5천만 원 정도 뭐 금방 모은다. 여기 있는 분들 뭐 다들 장사 크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50명 인원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사인분들에서 조금 더 해서 여기 주민분들 또 여기 목포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뭐 최대한 뭐 너무 많아도 복잡하니까 한 100명 정도 해보자고요. 100명. 100명에 5천만 원 모으려면 50만 원. 그냥 최소 출자금을 한 50만 원으로 해서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날 50만 원 출자금 이제 해가지고 가입 실정서 작성해 주셨던 날이에요. 물론 이분들은 그 최소 출자금을 보면서 그렇게만은 또 안 내시죠. 야 이거 하려면 막 옆에 친구분들하고 뭐 아웅다웅 하면서 너 50만 원만 쓰면 되겠냐 뭐 이러면 100만 원, 막 200만 원 쓰고 실제로 이렇게 내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랬더니 저희가 요날 12월, 1월 한 2달 정도 동안 조합원분들 100여 명을 모아내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모은 출자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순식간에 한 100여 명이 모아지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생짜로 우리가 자선화를 합시다 또는 뭔가 사업 이렇게 함께 협동조합하면서 사업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모아낸다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계기를 만들어냈어요. 축제라고 하는 거, 거리 축제. 그 성공을 함께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의 동기부여가 모두에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모아내는 과정을 정말 순식간에 지났어요. 그리고 100명이 다 모아지고 하자, 인테리어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실제로 2월에 오픈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흐름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 인대우 펍을 운영하려고 했었던 이 상황이 인테리어 견적을 내다 보니까 와 저희는 한 뭐 4, 5천, 3, 4천이면 될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렇게 견적은 한 9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까지 막 나와요. 옛날 건물이니까 뭐 손댈 게 많고 우리가 너무 이거를 허투루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으쌰으쌰해서 파티도 열면서 막 7천만 원 모아놨는데 드는 비용은 더 높고 거기다가 빌려서 쓰는 건데 1억이 넘는 돈을 막 이 건물에다가 막 넣는다고 하니 동네 어르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남의 건물에다가 막 1억씩 막 바르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때 그 돈이면 옛날에 저 건물 사고도 나고요. 그 1억이면 옛날에 저 건물 1억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의 건물에다 그런 거 하냐. 하려면 사버려 사버려. 이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서 할까? 사자고요? 잠깐만. 이 건물이 얼마지? 다시 물어볼까 건물주한테 파실 의향이 있는지 판다고 하면 얼마 정도나? 그래서 타진을 해봤더니 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모은 출자금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막 난이도가 막 높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표만 하더라도 건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은 돈이 전체 사업비 중에 한 10% 이상은 모았더라고요. 매입해가지고 전체 3층을 다 리모델링 한다고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가자 그러면 매입해서 가봅시다. 이런 의결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매입하는 자산화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낸 출자금이 전체 사업비 한 10% 이상이 되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지 아니었고 그래서 도시재생 기금을 활용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풀린다. 어렵지 않겠다 생각했고 그때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당시에 허블의 도시재생 기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봤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100명이나 함께 모이셔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이런 마을 기반의 이런 사업을 거점을 만든다라고 했던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였단 말이죠. 그래서 허브 도시재생 기금 담당자한테 이거를 딱
전달하는 순간, 이 신청서 초안을 내는 순간 그쪽에서 엄청 반기고 야 너무 좋네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신청서를 신나게 썼죠. 그래서 제출했죠.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제 담당자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노인생 기금은 저희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기금으로 술집을 한다고요? 기금으로 술집을 아직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우리 다양한 해외 사례에는 이 술집이 거의 핵심인데 재생에서 기금으로 술집을. 두 번째 본인이 전담권 담당자고 목포를 좀 아는데 목포 그 거리에 저희의 계획이 1층은 펍, 2, 3층은 옛날에 여인숙이었어요. 좁은 방들 막 11개가 있어. 근데 그것도 그 운치가 있어서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마을 호텔로 하기로 했어요. 펍과 마을 호텔 컨셉. 너무 우리 막 영국 같은 데 가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펍과 인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딱 그거야. 너무 좋아요. 근데 담당자는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 거리에 그 사업 아이템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뭐 현금 흐름을 이렇게 작성해서 내잖아요. 막 이렇게 공신들 이렇게 테이블 회전 뭐 이런 걸 했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을 허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실랑이를 이제 몇 주 해 가는데 이해가 안 되죠. 저희들 입장에서. 아니 재생으로 지역을 활성화하자고 기금을 마련해놓고 우리가 주민들이 지금 100명이나 모여서 지역을 활성화해 보겠다고 하는데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기금을. 저희가 이제 이걸 실랑이를 계속 하다가는 건물주와 계약한 계약서상의 중도금 잔금 날짜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금 허구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알았다. 안 한다. 허구 안 해. 그러고 나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다시 왔죠.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었던 도시재생 기금을 활용한 매입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중도금 잔금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인분들과 우리가 같이 이제 사회분들, 협동조합의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뭐 이렇게 입사천리를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자금줄이 끊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분위기로는 하지 마자. 이거 매입하면 안 되겠다. 지역에 이제 또 그런 거 있어요. 건물은 다 주인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것이 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뭔가 이게 지금 우여곡절 갑자기 생긴 거야. 큰 장벽이. 이거는 안 맞는 거래. 하지 말라는 거래. 그 문화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접고 빨리 건물주한테 연락하네요. 계약금 다시 돌려주고 해지하자는 거지. 해지하고 그냥 빌려서 1층만이라도 그냥 다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의견이 상당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되게 정말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상황에 딱 놓여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대안이 뭐 있습니까, 사실? 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나름 또 이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사님들도 계시고 또 고민도 계속 많이 몇 날 며칠을 저녁마다 술잔을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냐 마냐 계속 논의를 뺏질질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허그 말고도 다른 방법들은 또 우리에게 또 있을 것이다. 또 있다. 몇 가지가 또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번은 더 시도해 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이제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이거 아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썼고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자산화를 지역의 주민분들이 자산화를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아낼 수 있는 영혼을 다해서 끌어올 수 있는 자금들은 어디에 있느냐를 찾기 시작하면서 막 끌어오는 경험을 했었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왕하기로 했으니까 찾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뒷부분에 있는 첫 번째 시정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고 사경 주체에게
특례 보증을 해주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남 시험보증기금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증상품 갓 만들어진 협동조합도 해주시잖아요. 저희가 알기로 5천만 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는 그런 사경이 활발한 곳이 아니잖아요, 전남이. 그래서 뭐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약간 담당자도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광주에서 못 보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또 막 설명드리고 막 보여드렸어요. 축제한 것도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이제 했더니 담당자분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번 가서 설득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5천만 원 보증이 가능해지게 됐어요. 자, 일단 5천만 원 확보.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일단 중도금 일부 납부를 하게 되고 7천만 원 모으고 5천만 원 보증해가지고 이제 1억 2천 됐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을 거치게 말씀드리면 전체를 만약에 다 1, 2, 3층 전체를 매입해서 다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 1억 2천 모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특례 보증을 받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은 사실 막막해요. 뭐 수단이 없어요. 그다음에 수단이 안 보이죠. 그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 매입이 뭐 약 3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로 빨리 해서 건물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겠다. 건물을 우리의 협동조합의 법인으로 확보를 해야 우리가 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담보로 뭔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자금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이제 요걸 받아놓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B+의 펀딩 의뢰를 하게 됩니다. 뭐 담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 당시에는 스토리밖에 없어요. 목포의 주민분들이 상인분들이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명이나 모여가지고 지금 마을법을 만드는데 기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금이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잘 아시죠? B+의 박규환 대표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몇 번 내려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고민하시고 하면서 아무리 자기네가 많은 사례를 했는데 최대로 해봐야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래요. 더 이상은 이제 해봐야 달성하기 좀 어렵대요. 저희 뭐 욕심이 한 1억은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 자 그러면 5천만 원 합시다. 5천만 원 해서 일단 띄우고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하고 한 2, 3주 정도의 펀딩 기간 동안 겨우 5천만 원은 달성해 가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차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때의 이제 시차로는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허그 도시재생 기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또 한 5천만 원 정도만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허그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를 타고 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걸 막 모으고 있는 와중에 그 허브에서 안 됩니다. 이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산을 해가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계획대로 이렇게 이제 방식을 쭉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100% 우리에게 다 우리가 기대하는 조건으로 다 시기에 딱딱 맞게끔 조달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항상 옵션들을 이제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해놓고 나서 허브가 안 돼 버리니까 멘붕이 왔죠. 근데 펀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펀딩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초기에 자금을 하고 나중에 허브 자금이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상환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도 초기 세팅이 잘 될 거예요라고 하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허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이것에 펀딩을 해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투자자분들에게 상황을 또 알려드려야 되죠. 중간에 저희가 B+ 펀딩 해주신 분들한테 또 다 이렇게 소소하게 또 다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이 상품은 허그에서 해서 상황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 또는 허그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잘 추진되는 거였는데 허그에서 거절이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유지하시겠습니까? 돈을 철회하시겠습니까?를 묻는 메일을 다 보냈어요.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철회해 주신 분이
기업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일단 계속 가보자라고 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자금이 또 그렇게 확보가 됐고, 또 이 비플러스는 이제 P2P 펀딩들이 갖고 있는 중금리형 이제 펀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름 수수료도 꽤 있지 않습니까? 7, 8% 정도 되는 이자를 저희가 투자자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NG 새마을중공에서 비플러스랑 협약을 맺어서 사회공헌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NG 새마을중공가 의미 있다 싶으면 펀딩 수수료 7,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여기에서 다시 납부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뭐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약 뭐 이때 최종 펀딩이 6천만 원이었으니까 한 450에서 500만 원 가량의 자금을 NG새마을금고가 대신 지원을 해주셨죠. 감사하고. NG새마을금고는 이걸로 또 이렇게 기업 사회공헌 홍보도 건맥 사례를 가지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자금 조달 방식을 저희가 활용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했을 때 저희가 펀딩할 때 스토리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축제하고 뭐 이러면서 자금 뭐 사람이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상인의 회장님 현재 금맥동접의 이사장님이신데, 그건 사실 좀 핫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저하고 뭐 이렇게 이사님들하고 같이 영상 이제 촬영했었던 한신반에서요. 네, 옆에 주변에서도 그러고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한신반 목사님도 막상 너무 좋아하고 뭐 물건을 많이 팔고 이런 것보다 사람이 왕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컨벤션 주자 나오고 의사무 상의하고 의사무 조합 주민들이 작년 9월달에 컨벤션을 우리가 근원화의 맥주 부지하는 성립을 주면서 마을 주민들이 오후가 책임져주고 가을에서 이제 공짜를 무장 주면서 이런 대략 7,000명 가지고 그 시에서도 노력해서 어마어마하게 행사가 그래가지고 시에서 기간을 기대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또 신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 잘 되고 그래서 제주도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길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이 관광상품 이때 계신 상인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통합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줄수 있는 찾아올 수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상화할 것이 아니라 원래 시즌 지역 국내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발전의 토대로서의 주체가 주민이 있는 데 진짜 진짜 있으니까 네, 이러면서 저희가 투자를 시민 투자를 받았고, 사실 저것만 해도 부족했죠. 더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간당간당했던 위기의 상황이었고, 뭐 수단이 딱히 없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당시 뭐 이렇게 상인회나 조합 차원에서 뭔가 좀 자금을 좀 해볼까? 융통해 볼까? 또는 뭐 개개인들 몇몇 분들한테 좀 해볼까? 뭐 이런 고민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협동조합이 자산을 해가는 과정에서 오롯이 좀 협동조합 차원에서의 뭔가 경험을 하는 것도 필요했고, 또 뭐 충분히 그렇게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들도 있었는지 계속 그런 모색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만난 게 이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입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뭐 여기 계신 분 너무 잘 아시니까 연대기금이
이제 뭐 이렇게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 몇몇 분 목포도 또 오시고 또 이 건매 협동조합 만들어 가려고 하는 초창기에도 소식도 막 들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허그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앞으로 깜깜하는 그런 상황에서 연대기금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상품을 좀 활용해 보라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중개기관들을. 근데 중개기관들을 저희가 이제 컨택해서 알아보는 와중에 건매 협동조합이 그 기존에 있는 상품을 활용하기에는 약간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이 좀 있긴 했어요. 우리가 중개기관에 뭔가 다시 가입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딱 맞진 않아서 진짜 이게 연대기금에서 좀 함께 해주면 참 좋겠는데 수단이 좀 없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하던 차에 앞에 이제 있었던 우리 비플러스의 펀딩을 하고 있던 이 상황에 그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비플러스 박경원 대표님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사회가치 연대기금에서 정말로 그 당시에 의미 있는 결단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막 현장에서 고민하는 사이에 서울에서는 건매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참에 지역 자산화를 하는 주체들을 도울 수 있는 지역 자산화 기금을 한 트랙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논을 해주셨고 방법으로서 중개기관이 뭔가 등장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기에 막 이렇게 좀 마땅한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이 비플러스라고 하는 소셜 펀딩을 하고 있는데 매칭을 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펀딩을 성공을 하면 비플러스의 펀딩이 성공되면 연대기금에서 지역자산화 기금을 매칭을 해주자. 약간 중개기관을 비플러스로 좀 보자 뭐 이런 이제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결론을 이제 하는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위원회 이제 회의가 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비플러스 펀딩을 성공하면 거기에 2배를 매칭을 해주겠다. 성공액의 2배를. 그래요? 그 계산을 해봐야지 이제. 그 우리가 5천만 원을 성공하면 연대금에서 1억을 매칭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잔금 치르고 조금 뭐 하려면 잠깐 모자라. 그래가지고 야 비플러스한테 다시 저희 펀딩 금액을 한 1,000만 원 올릴 수 있을까요? 한 6천만 원? 그러면 2배 하면 1억 2천을 기금을 매칭해 주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초기에 자금 문제는 좀 해소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6천만 원으로 올리고 목표 금액을 6천만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대기금에서 이렇게 지역 자산화 사업을 매칭 대출을 해주시게 됩니다. 6월의 소식이니까 저희가 이제 막 그 사이에 막 어떤 게 느껴지시죠? 막 2월부터 해서 허그 기금 안 되고 3월에 안 되고 뭐 4월, 5월에 막 펀딩 띄우고 결정해 주시고 매칭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잔금을 이제 치르고 등기 이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매협동조합의 소유로 이제 이 건물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협으로 갑니다. 네. 그 전에는 가기 어려웠는데 이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갑니다. 왜 신협에서는 이제 여기 또 협동조합에게 신용과 담보를 통한 상생협력 대출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목포의 꿀벌 신협을 찾아가서 또 우리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품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또 흔쾌히 더 신협이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담보 가치 평가와 이렇게 이율과 이런 것들을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여기에서 또 이제 대출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운영 자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고 이때 이제 보세요. 앞에 우리가 실천하고 특례 보증 5천하고 비플러스 6천하고 여기 매칭 1억 2천하고 그래서 약 이제 뭐 3억 가량 정도를 모아냈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7, 8억. 그럼 이제 3억으로 뭐 합니까? 우리가 정말 끌어모아가지고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돈이 이거다 지금 현재로. 그러니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사업하는 건 일단 안 된다. 어떻게 하냐? 샀긴 했으니까 남은 돈으로 1층만 리모델링해서 펀만 해보자.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2, 3층 가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제 저에게는 도움이 됐었던 게 뭐 아시겠지만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이 이게 또 연결이 또 그 시점에 이제 되게 됩니다. 이거는 사전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되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연초에 2020년 연초에 허그 기금을 받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공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받을 필요는 없죠. 굳이. 그래서 국토부 허그 사업에 열심을 내고 막 하던 차에 이 사업이 나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인은 허그 기금으로 하고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사업이 이때가 첫 해니까 사업 첫 해니까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건 지역자산화의 어떤 좋은 모델인데 이 사업을 그냥 안 받을 수는 없다. 신청해서 초기 운영비라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의 사례로는 등장을 좀 해주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다가 1억만 신청했어요. 1억만. 행안부 사업에. 왜? 나머지는 허그를 받을 거니까. 근데 허그가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여기가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 1차 심사에서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허그가 안 된 상황을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하면서 했던 게 여기는 최대 5억을 보증해 주는데 이 5억 보증 상품이면 저희가 앞에 얼마? 최대한 끌어모아서 3억. 그러니까 이 5억이면 8억 정도면 이제 다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너무 필요해진 거예요, 다시. 이 5억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때 행안부 담당자 사무관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억이 아니라 5억이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심사 과정 중이고 이거 심사가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지금은 확답은 못 드리니까 심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에 건맥이 되면 1차에서 건맥협동조합이 심사 딱 되면은 건맥만 금액을 또 올려줄 수는 없으니 선정된 1차 선정된 모든 팀한테 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혹시 보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증액을 할 팀들이 있으면 변경하세요라고 해보겠다. 너무 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1차 선정된 이후에 저희 5억 다 필요해라고 다시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억을 영원을 모아서 끌어모았던 그 3억이 돼서 1층을 리모델링 하던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행안부에서 선정이 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보증 규모가 약 5억 가량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6월달 이때도 6월달 기사입니다. 그 2020년 그 상반기에 그 과정들은 정말 저희가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던 때에 이제 요 사업들이 막 이렇게 가니까 지금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진짜 센터장으로서 건매협동조합 이 사업 하나 좀 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썼었던 기억이 나는. 어쨌든 감사하게도 선정이 됐고 선정했을 때 보도자료의 이 이미지 보세요. 사진. 건맥 사진. 행안부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을 해서 선정은 한 20곳을 예비 사업지를 선정을 했는데 스토리가 좋은 거예요. 건맥이. 주민분들 100명이나 모여서 자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활용해 주셨고 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완성과 오픈을 어느 이제 선정지보다 빠르게 했죠. 그래서 잘 활용했어요. 행안부도 많이 오셨고, 뭐 같이 국장님들 뭐 또 청와대 또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많이 활용도 해주시고 어쨌든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니까 동네에서 이제 뭔가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구나.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 뭐 가나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물건들 많이 해주시고 여기 이제 재밌는 건 여기 이게 이제 이 건물이거든요. 요 양옆으로 다 가게잖아요.
어르신들 아침만 되면 이렇게 한 3, 4, 5 플라스틱 의자 들고 여기 앞에 거기 대형유통이라고 하는 요 가게 앞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리모델링 하는 거를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고 여기 인부들이 이렇게 장사들이 뭐 사업 하시다가 가시잖아요. 참 드시러 가시고 식사로 가시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건물 이렇게 보세요. 둘러보시고 잘 하고 있나. 동네 분들이 왜 그러시죠? 왜? 누구 거예요 이게? 본인들 거예요. 본인들이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이 산 건물이 리모델링 되고 있으니까 검사하시는 거예요. 감리하시는 거예요. 감독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확실히 이런 방식이 주는 또 나름의 또 이렇게 묘미와 이펙트들이 있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월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오픈합니다. 텃부터 1층부터 이제 리모델링이 완료가 돼서 오셔서 코로나가 좀 극심했던 시절이어서 100명 다 오시지 못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축하해드리고 망하지 맙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오픈을 했었던 날입니다. 5시 25분. 한 10분만 더 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목포 MBC에서 와가지고 약간 스케치해 주셨어요. 그때 오셔서 아세도시 목포에서 새 터전을 마련하고 목포의 번역을 그냥 이제 막 회의하면서 오픈 준비하는 그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이 같이 좀 많이 힘을 보태 주셨고 특히나 이사장님이 가장 애를 많이 쓰셨죠. 갑자기 동네에서 저기 김 장사하고 멸치 판매하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펍 운영하고 막 협동조합도 모르시는 분이 막 이사장 역할하고 하셔야 되느라 계속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건맥 1897 협동조합 지난 7개월 동안 건맥 1897을 지역 특화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결실을 맺기 하루 전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화이팅! 오픈일이 다가오고 일명 마을컵을 만들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사람들이 저게 생겼어. 잘 되면 우리들도 좋고 조합 차원에서 뭐안 주라고 하나 가져가면 더 피니까 더 좋겠지. 전문가들이 저녁이면 총 비어버리는 목포의 월요시대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건맥 1897 협동조합. 버너물과 맥주, 이 완벽한 조합을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쫄쫄 눈치인데 이들이 있기에 아세도시 목포가 더욱 기대되는 거겠죠? 건물 안에 이제 조합원분들 또 긴장해드리고 계속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아카데미 개혁하고 있겠죠.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건맥 스테이지 2, 3층도 리모델링 완료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펍하고 숙소 같이 운영되면서 지금도 주말에는 스테이들은 항상 차고 펍도 평일에 마을 분들 아지트가 되면서 많이 이용들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잘 운영되면서 성공적인 모델로 또 지역분들이 무엇보다 알려지는 것보다 그분들이 이렇게 삶이 즐거워지는 공간으로 좀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이 이제 주민 상인분들이 이제 조합원으로 계시고 지금 이제 조합원분들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할인해 드리는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빚 다 갚으면 이제 배당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정시를 해두고 있고요. 지역 기금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지역을 위한 활동들 무엇보다 애초에 만들어진 배경이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 자체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가장 애를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오픈한 다음 해에 행안부 마을기업에도 지정이 되면서 이제 그 마을기업 사업비로 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또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건맥 수제 맥주도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매 주마다 이제 일정 정도 올해는 이제 끝나긴 했는데 주말마다 큰 거리 전체 축제를 이제 하기보다는 매주 토야오 행사를 통해서 토요일 저녁에 거리 한 차선을 막고 이렇게 이제 행사를 좀 해가면서 거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어요. 그 모습들 이런 막 건맥 자전거도 막 해봐서 막 시도도 해보고 다양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저희가 그 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그래도 뭔가 본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하고 계신데 건매협동조합 포함해서 마을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다른 협동조합들까지 한 5개 정도의 사업체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한 300여 명의 조합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물론 막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뭐 지역 자산화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건물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자산화도 협의의 자산화도 굉장히 좀 집중해서 같이 뭐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실행해보고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지역을 위해서 출자하고 투자하고 같이 뭔가 풀어나가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지역의 자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 자산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체들에 참여하는 300여 명이 다 지역 자산화의 멤버들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출자한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여기 계신 이 협동조합들이 한 1억 5천 정도의 투자를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 그 도시재생 사업구역 안에 주민이 한 3천여 명이 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300여 명의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고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한 분들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재생사업 기간 안에 단발성 행사로 그치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재생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지만 건맥을 비롯해서 다양한 흡들이 해가고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최근에 뭐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자체가 영미권 특히 미국권에서 이제 우리 연대경제, 세경제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 저는 사실 지역 자산화라고 보거든요. 지역 자산의 어떤 주요한 임팩트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체분들이 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맨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땀을 에너지를 시간을 투여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남는 게 없으면 이게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지역에 뭔가 가치를 올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부가 뭐 유형적인 걸 수도 있고 무형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핵심 전략들이 있어요. 우리 다양하게 그 전략들을 펼쳐가고는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약간 소홀히하고 잘 안 했었던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자산화라고 하는 것 안에 핵심 전략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잘 안 하고 있었어. 네.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핵심 3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이 오너십, 특히 커뮤니티 오너십, 로컬 오너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장소 기반의 오너십에 기반해서 뭘 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만들어요. 우리가 다양하게 사경 영역이 마을 영역, 재생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적 연계들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하셨지만 결국 그 오너십은 다 어디에 있었냐? 퍼블릭 오너십에 기반해서 우리가 거기에 기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인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오너십은 다 어디 갔어요? 없어. 만들어 놓은 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의 오너십들을. 우리의 거점을,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비즈니스 조직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지역의 그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그 결과가 거기에 담기는 거죠. 담길 그릇을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지역 오너십은 굉장히 중요하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해가는 주체 자체가 지역 안에서의 역량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좀 보장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취약해요. 이 경험이, 이 툴들이. 그 협동조합은 그런 측면에서 되게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목포에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해봤던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들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은 더 우리가 일상에서 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더 잘 자유롭게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도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너무 디지털 4차 산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도구와 그런 빠르게 변하는 기술들을 우리도 사실은 접목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투자 계획을 보장해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가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부를 창출해내는 측면으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런 지역 자산화 사례들을 보면서 갖는 생각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린 건맥의 사례, 또 마을 협동조합처럼 약간 실패의 사례, 이런 것들이 좋은 안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사례로 기능했으면 좋겠고, 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결과적으로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산화에 있어서 자금 조달의 방식이나 나중에 이렇게 다양한 아카데미들 속에서 또 공간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뭐 세제 뭐 등등 뭐 여러 이슈들을 막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여기도 그런 우여곡절 다 있었어요. 공간 리모델링 하면서 막 리모델링 업체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막 소송을 하네 어쩌네, 그런 이슈도 있었고, 또 뭐 자금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며칠 막 그 긴박한 그런 이슈들 뭐 있었고, 다양하게 막 절차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도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그 우여곡절을 다 겪어낼 수 있었던 건 결국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자산화라고 하는 거 자체가 메인 목표는 아니었지만, 메인 목표는 우리가 함께 마을컵 만들고 거리 재생시켜내고 주민분들이랑 함께 뭔가를 즐겨보자, 그리고 그 즐김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켜보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걸 해가는 과정에서의 자산화의 수단을 택하고 그것을 해가는 과정의 우여곡절들은 겪어내고 이겨냈던 건 이사장님을 비롯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돕는 자로서 그분들이 한 1, 2년 동안 그걸 세팅하고 안정적인 궤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드리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막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무리 뭐 얘기해도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보다 돌파해내고 버텨내고 또 감내하는 걸, 내가 책임을 스스로 져가면서까지 감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위기를 극복해가고, 지금 요즘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한 명의 조합원으로서, 이사였지만 나오고 이제 하나의 조합원으로서 늘 이렇게 응원하는 입장에서 요즘 특히 막 미디어 노출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막 박원순 같이 삽시다도 건맥 아까 토야오 행사 때 와서 촬영을 하시고, 또 요 며칠 사이에도 계속 이제 건맥이 많이 활용되고 있던데, 너무 반갑고 더 많이 알려지고 흥해져서 정말 좋은 사례로, 지역의 변화 활성화의 사례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애초에 축제하면서 너무 즐거워서 막 시작하고 했었던 그 기분, 그 어떤 동기,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항상 자산화가 어려운 숙제, 과제 이렇게 남겨지지 않고 그렇게 즐거움의 어떤 주요한 토대로서 기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항상 마지막 말씀이지만 우리 사실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정책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 어떤 공간, 지역, 거리, 골목에 대한 오너십, 주인이 명확히 분명한 수단으로 그렇게 시도되고 그걸 해 가신다면 그 가운데에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났더라. 그래서 뭔가 자산화를 이야기하는 자식과 지역 자산화가 그런 임팩트는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뭘 이미 뭐 많이 아시지만 자산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각각의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들, 다양한 사례들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한 부분, 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또 이렇게 함께 돕고 이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맥 사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연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생생한 사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중에 좀 질문이나 혹시 토론거리가 있으신 분 있으면은 발표해 주시고요. 지금 댓글이나 온라인 참여자분들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 받고 또 우리 또 온라인 참여자분들의 질문도 같이 들으면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이거는 있는데 우선 그 자금 구성하는 거 구체적으로 네. 대화가 같은 상황들 설명해 주시는 네.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잘 안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플랜 B는 어떤 식으로 설립하시면서 그 주주들을 설득시키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 네.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활성화된 부분에서 수치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토대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으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세 번째는 이제 건물이 어찌됐건 처음에 조성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요. 네. 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랜 B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옵션이 다양하면 플랜 B, C를 만드는 게 되게 수월하겠죠. 근데 우리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산화를 해가는 주체, 특히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의 자산화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자금 조달의 수단들이, 옵션들이 다양하진 않죠. 예. 그래서 저희가 택한 것 중에 하나는 가급적 일단 그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초반엔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 뭐 중복되거나 안 되는 것들은 제해야 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따라서 그 사업의 스텝을 좀 약간 나눴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계획으로 접근을 했다가 자금 조달의 어떤 가능성들이 좀 이렇게 나름 확실성이 좀 떨어지면서 3층 전체 사업 중에서 1층 부분만 진행을 일단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추가 자금을 나중에 확보할 수 있을 때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조율을 좀 했던 게 가장 큰 이제 옵션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각각의 금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기관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들 속에서 그 자금 규모의 가능성들이 조율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맥시멈이 아니라 최소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정도가 저희가 이제 좀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두 번째 질문이 수치적으로 비슷한 질문이었나요? 그거랑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사실 법 하나로 훨씬 더 번화가의 상황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예. 실제 임팩트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분명해질 거라고는 보는데 일단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서는 그냥 작게는 그 지역의 청년하고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 저희가 이 펍을 하면서 한 6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근데 전 그것도 사실 되게 대단하다고 봐요. 그 원도심 불 꺼진 동네에서 그리고 그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지원으로 한두 명 정도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사업 이제 그 수익 가지고 운용을 무리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1차적인 이제 임팩트는 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거기가 그 건어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하는 측면에서 이 펍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막 이제 물량 조달 자체를 그 거리에 일대 있는 모든 것이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일부 품목들에 있어서는 거기에 주요 도매하시는 분들하고 거래처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그분들은 또 나름의 소소하지만 그런 이제 거래처가 새로 생겨나는 측면의 효과도 있고,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매주 토요일마다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작은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안주거리나 뭔가 이렇게 식음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펍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리 축제 토요일마다 하면서는 그곳에 장사하시는 어머니들에게 다 안주 만들으셔라. 그래서 그날만큼은 걷고 있는 어머니들이 자기네 코너를 하나씩 다 운영하셔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봤더니 이제는 막 품목이 막 떡볶이도 하시고 어묵탕도 하시고 막 내시더라고요. 화면에 볼 때 되게 반가웠는데,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파는 건어물 작게 소분해가지고 접시 만들어서 이제 파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제 재미를 느끼셨는지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또 재미도 느끼시고 사실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 원래 분들이 자기네 본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비하면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축제를 같이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부분이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그 거리를 찾아주시고 사례지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이제 그 지역에 오신 김에 또 거기에서 또 사 가시고 뭐 하고, 또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흐뭇하신 것 같아요. 저희 있을 때도 어디서 사례지 탐방 가서 막 플랜 걸어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저 멀리서 이렇게 다들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거 보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던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건물 가치 이 부분은 나중에 재무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저희가 대출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받아놓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대출 받은 쪽에서는 그거 신경 쓰고 관리하고 이전하고 하는 것도 되게 버겁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 사회가치 연대기금하고 비플러스는 1년짜리였고 사회가치 연대기금은 이제 거치 기간 좀 있으면서 나중에 원금 상환해 가는 것들 이제 이렇게 기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제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초반에 했던 건물 가치보다 리모델링이 싹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재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건물 담보로 대출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발생한 대출금으로 그 두 가지 기금들을 빠르게 다 상환을 했어요. 연대기금은 저희처럼 자산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팀한테 또 사용되어져야 하니까 저희가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어서 빨리 원금 상환을 해서 또 사용하셨으면 하는 게 있었고, 비플러스도 1년 되기 이전에 상환을 저희가 완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자산화를 하니까 오래된 건물을 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니까 한번 그렇게 금융을 다시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또 이제 했고, 지금도 다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리를 활성화 시켜내고 있고, 또 목포의 원래 부동산 가치가 좀 저평가된 측면이 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원 가치, 지금 현재 자산 가치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렇게 재무 구조를 따져 보면은 또 플러스 요인들을 더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혹시 지금 질문자 이렇게 마이크 준비 혹시 다음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플러그 계신 분 중? 안 계시면 온라인 질문은 넘어가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그러면 제가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들부터 이렇게 질문을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임영성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목포 사례 감사합니다. 노력하신 과정들만큼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지속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조합을 만들고 활동하신 도 대단하지만 다른 것보다 지역의 의지만큼 중요한 게 거버넌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검매협동조합의 거버넌스나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유의하셨던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강사님 바로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밑에? 네, 네네. 거버넌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할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자산화를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특히 뭐 행안부 지역자산화 사업이 한 3년 차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유형들도 또 지역에서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또 자산화의 목적에 따라서 자산화를 추진하는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는 얼마든지 뭐 다양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좀 그 임팩트라고 할까요? 그것의 어떤 임팩트의 어떤 나름 특징들 이런 것도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건맥처럼 주민분들이 대다수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하는 유형은 오히려 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업 조직들이 핵심 멤버들이 그들의 사업 거점이나 사업 장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측면에서의 어떤 기업형 자산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오히려 등장하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역 시민 자산화라고 표현하는 대다수의 어떤 이해관계자 풀을 확 넓혀가지고 지역 단위로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뭔가를 도모하는 효과들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고 오히려 약간 닫힌 느낌의 자산화 사례들도 조금 이제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막 재단하면서 이건 맞고 아니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하게 나와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재평가하면서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뭐 특히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유형에 따라서 지원의 방식 이런 것들도 조금은 달라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건명만 놓고 보면은 주민분들 중심으로 상인분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체라서 우리가 비즈니스 조직으로서의 훌륭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주민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간의 관계에 기반해서 신뢰가 구축되어져 있는 그 신뢰를 상당 부분 이렇게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어떠한 리더의 중심에 조직 구성으로 간 유형이에요.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리더십의 의사와 어떤 방향성이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것들을 결정해가는 구조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은 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여곡절의 과정들을 겪어내고 넘어내는 차원에서의 측면에서는 그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나중에 조직이 안정화되고 좀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협력적인 의사결정 구조, 지역 기반에서의 다양한 거버넌스의 어떤 것들을 모아낼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도 자연스럽게 모색하시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너무 일부의 리더들이 그것을 책임을 다 해서 간다는 거는 돌파에겐 유익하지만 그걸 장기간 해가는 건 되게 버거웠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그런 모델이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전환되는 것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예, 이어서 질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현옥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뭐 앞서 지금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하네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그 자산화 과정에서 조합원들끼리 갈등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예. 조합원들끼리의 갈등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구성된 조합원분들이 이제 초기에 그 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배경 그런 것들이 다 즐기고 재밌게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다 동의하셔서 진행됐고 또 이렇게 지금 이사장이신 분 중심으로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뢰
부분이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 가더라도 전폭적으로 다 신뢰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만 그 와중에서 그러한 관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조합원분들에게 있어서는 원활한 정보 제공이 안 됐거나 또는 기대했던 본인의 어떤 기대치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는 좀 그런 요구라든지 또는 뭔가 개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모습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적 특성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계속 뭔가 갈등의 불씨가 좀 있었던 분은 나중에 그냥 탈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또 이렇게 좋게 이렇게 탈퇴 처리가 되고 하면서 초반에는 그래도 좀 뭔가 목적에 좀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 중심으로의 결속력은 분명히 좀 있었고 약간의 그런 부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도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준님께서 자산화는 결국 사회적 경제 영역과 협동조합이 지역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는지 뭐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뭐 지금 모델들은 대체로 이런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지역 자산화의 확산 규모와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일상이 사회적 경제화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식들이 일반 시민과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친숙할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자산화를 목포의 사례도 여러분 주민들 자산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와 연대성이 뭐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이 지역에서 건맥의 어떤 그 브랜드를 또는 이 축제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것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인 우리 중요한 가치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 가치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저는 그것을 기술이라고 보는데 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네요. 바로 질문 이어갈게요. 그 정현지 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사업계획 당시에 계획했던 재무구조가 현재 잘 유지가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네, 뭐 제가 이제는 이게 이사 역할을 내려놓고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내부의 재무 구조를 명확하게 이제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좀 나름 신기하게도 저희가 뭐 행안부나 이런데 이렇게 계획서를 낼 때 예상했었던 수익 구조, 뭐 비용 구조, 뭐 이런 것들이 크게 한 80% 내외에서 좀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너무 또 과하게 설정하지도 않았고,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된 것 같고, 핵심적으로, 뭐 이거는 내부의 노하우일까? 어쨌든 매주 하는 거리 축제가 사업성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맥주를 이렇게 공급하고 그 거리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하는 행사에 또 나름의 수익이 조금 보전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이어서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윤희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건맥의 경험이 지금 강사님의 자선화 사랑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뭐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사랑해? 자선화 사랑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네, 약간 물음표를 넣은. 네, 물음표 하셨네요. 네네. 네, 뭐 잘 아는 지인이라 아마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많은 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해줬던 사례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렵지만 좀 이렇게 대중화되고 일상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쉽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덩달아서 좀 느끼게 된 것 같고요. 자산화에 대한 제 어떤 사랑, 뭐 열정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때로는 조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한 측면이 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략이 이 방식이 정말 지역의 변화를 또는 뭔가 재생을 해가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만 시도해 봄직한 거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민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우리 지역의 변화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데 핵심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 스스로 좀 나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 부분이란 걸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이모티콘을 멋있게 많이 날려주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 주신 거는 잘 저희가 보고 또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 정철님께서 허그가 지금도 건맥 같은 사업을 위한 지역 자산화에 기금 지원이 안 되는지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 네네. 그러게요. 뭐 제가 이 이후에 허그 쪽에 이제 뭐 실질적인 어떤 접촉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초기에 허그 자금의 활용보다는 굉장히 자부담 비율의 충족 요건이라든지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사업도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기금은 있는데 사업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 부분도 좀 우리 농협 신보 좀 의지는 있으니까 행안부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좀 그런 지원 정책적 지원들이 조금 계속됐으면 좋겠고 뭐 허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나오는 기금들이 이 지역 자산화 사업에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저는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사례들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은 뭐 이런 말씀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도 계속 좀 아카이빙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곳에 약간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의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좀 이렇게 모아져서 힘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못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여기 같이 지금 모이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네. 6시 딱 채웠네요. 어떻게 오늘 말씀 잘 나눴나요? 네. 오늘 2시간 넘게 이렇게 좋은 사례와 경험을 나눠주신 전은호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